그 관리비 순환과정, 이것도 집합건물의 관리비 순환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날짜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관리비 항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 장기수용 계획과 장기수용 적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규모 점포의 관리의 특수성이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건물은 방금 전에 금영도 교수님, 우리나라 집합건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저기 설명을 잘 했을 걸로 보고, 그래서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분 소유를 가지고 강학상으로 정의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소유권으로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통산업이란 농축산물,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 이것에 대해서 더 소매, 그리고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영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유통산업 발전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장이란 상품은 판매와 일을 지원하는 영역의 제공에 제공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역 제공 장소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9개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1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일부, 그 다음에 2종 근린 생활시설 전체,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이제 14호에 업무시설이 있는데 감옥은 공공업무시설, 라반이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일반 업무시설이 되고 해당이 되고 매장에 공공업무시설에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대규모 점포 개념이 뭐냐. 이 용어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규모 점포는 종류가 6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각각 이 요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매장이 나누어 설치된 거. 두 번째는 상시 매장. 상시 매장이 아니면은 대규모 점포가 아니겠죠. 그 다음 매장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고, 여기에서 종류가 6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도 마트와 같이 이렇게 영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해놨는데,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점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기본적으로 연면적 3,000 상시 운영 매장이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된 거를 이렇게 기본 요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대규모 점포 종류를 보면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에 대규모 점포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에 분류된 게 아니라 법에 분류가 되는데, 여기 안에 이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 또 아울렛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한 4번 정도로 이렇게 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렛이라는 정의를 했는데, 용역 제공자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 의류, 잡화 등 계절이 지난 2월 재고 상품을 상시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다. 이걸 용어로 정의를 법에 이렇게 산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는 앞에 3,000제곱미터 똑같고,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점은 의류, 가전 또는 가정용품 특정 상품에 대해서 한 점포, 특화한 점포 집단을 이야기하고, 점포는 다양한 상품을,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 시설과 소비자 판매 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센터는 다수 대규모 점포, 소매의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치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복합 쇼핑몰은 쇼핑 워낙 업무 기능. 복합 쇼핑몰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이닝이 들어가는데 등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워낙 업무 등이 한 곳에 집중되고 문화관광 시설로 역할을 하며 한 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한 점포의 집단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지금 좀 막연하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분류가 되고,
그리고 쇼핑센터와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용어 정의에 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여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서 대형마트에 영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은 어떤 거냐? 영업 시간에 제한하고 그다음에 의무 휴업일에 제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마트 같은 경우가 24시간 영업하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영업 시간에 제한,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고요. 의무 휴업일은 한 달에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쉬게 하는,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 의무 휴업일에 대한 영업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근에 이거 복합 쇼핑몰도 같이 영업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입법이 작년에 많이 요구됐다가 입법 기간이 지나가지고 사장대행과 많았었는데 기속적으로 복합 쇼핑몰도 여기에 넣으려는 영업 제한을 하려는 그런 정부나 국회 우리 을지로위원회랄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또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규모 제품들은 대부분 온라인 매장들인데 지금 현재 정부나 이쪽에 을지로위원회 우리가 자꾸 가서 이야기하는 거 작년 같은 경우는 입법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렇게 바꾸는 걸로 유통산업법이 유통산업 발전이 아니라 유통산업 제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김정우인가 밀양 의원님이 또 이렇게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렇게 넘겨버린다는 입법이 지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 발의가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 매장 미국 같은 데도 대형 백화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업종을 변환하고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온라인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대해 적정한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프라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규모 점포들, 특히 분양된 대규모 점포들은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유통회사가 들어가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데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분야에 계신 분이 있으면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관계를 더 넓게 봐가지고 이게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길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죠. 대규모 점포를 개설을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개설할 때 대규모 점포 개설할 때 시장군수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 업무 상거래 질서 확립 딱 세 가지입니다. 소비자 안전 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이 세 가지가 대규모 개설자의 업무고 그 다음에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에서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이 개설자의 업무를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직영하는 자, 이런 사람이 없을 때는 입점에서 영업하는 상인을 입점 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인,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자 3분의 2 이상 다 동의는 똑같습니다. 이래도 없으면 자치관리단체, 여기까지도 없게 되면은 입점상인 2분의 1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 점포가 법인이나 또는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구성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치관리단체나 지정된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이런 조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전체 큰 그릇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 파트를, 관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빼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법령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대상 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됩니다. 대규모 점포는 집합 건물인 대규모 점포가 있고 집합 건물이 아닌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집합 건물인 대규모 점포입니다. 집합 건물이 아닌 대규모 점포는 집합 건물이 아닐 때는 어떻게 이게 집합 건물은 다수 소유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유통업체가 단독으로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집합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를 이야기를 하고 기타는 산업 집약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산업청에서 따로 바뀌었지만은 그것이 그런 법들이 특별하게 관리 쪽에서 일부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 안에서 이 빼놓고는 나머지는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나머지 이제 유통산업,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나머지는 집합건물인데 그 어떤 그 특성을 보면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 구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선출에 권리자도 이렇게 그 투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규약 개정할 때도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성 반대하는 그 권한이. 그래서 점유자 운영관리가 적극적인 참여인데, 집합건물법은 점유자의 운영관리에 참여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소유자가 포기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특징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그 관리위원회 선정이랄지 관리 방법에 대한 변경이랄지 관리인 선정에 이렇게 소유자가 행사를 안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점유자 중심으로 입점 상인이니까 소유자도 물론 입점 상인 중에 있겠지만은 점유자 중심으로 철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소유자 운영 관리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그 입장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 국토교통부, 집합건물 법무부, 유통산업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표준계약은 시도지사가 만들어서 보고하라 이런 법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규약이라 안 하고 규정이라고 입점 상인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의결하고 감독을 같이 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대표,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도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관리 입점 상인이 만드는 게 이런 의결 감독 기관이 없고 내부 감사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법에서 내부 감사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안에서 감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그 별도 기한으로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규약으로 내부 감사를 그 만들어 놓고, 외부 외계 감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유통산업발전 법으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는 1년 이상 무조건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소관은 관리주체 관리인 대규모 점포 관리자인데,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 업체, 그리고 그 자치관리는 관리소장이 되고, 여기 관리인은 좀 전에 그 김원두 교수님 설명하셨다시피 관리인은 집회에서 선정되거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대규모 점포는 좀 전에 입주자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다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전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집합건물에 관계되시는 분이시라고 보고,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건들은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인 단체, 의결 감독하는 기관들,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이냐 유통산업발전법이냐 아니면은 집합건물이냐에 따라서 관리자의 모형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서 대규모적 관리자는 의결 감독 기관이 없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단체, 감사기관, 또 각종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분여회랄지 이런 임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상인이랄지 각종 업종별 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집행기관, 의결 감독, 감사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야기되면 항상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서 균형을 유지했을 때, 그래서 균형을 유지해서 그 서로 협력하고 화해를 하게 되면, 협력하고 참여하게 되면은 그 의사소통을 자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집합건물이 가장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리비의 이제 관리비의 순환 과정입니다. 발생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승인하고 그다음에 부과하고 다시 회수가 되면은 그 회수하는 과정을 월별로 이런 루틴에 의해서 월별 순환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유통산업발전과 약간 다르지만 관리비는 먼저 집행을 하고 집행한 거를 정산한 다음에 후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먼저 선집행 후 부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바로 그 선수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이런 비용들을 한 2달 정도에 관리할 것을 맨 처음에 이제 건물을 신축했다든가
뭐 이럴 때 그 한 두 달분 정도 관리할 그 금액을 산정해서 이거를 면적, 뭐 공급 면적이랄지 계약 면적이랄지 면적 단위로 해서 책정해서 소유자가 납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이런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 요약인데 여기에서 뭐 일반관리부터 이렇게 비용 들어가는 걸 집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부 마감을 하고 계정분리 장부 마감하고 결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과내역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승인을 받고 심의 승인은 그 관리위원회랄지 입자대표랄지 심의 승인을 받고 이때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비용이 인식되고 승인되면은 이걸 수익으로 인식돼서 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승인되면 호수별로 정상 고지서를 7일 전까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납을 받고 납부하고 수납받고 그렇게 해서 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이 선수관리비 사용된 것으로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서로 상계를 시키는데 이자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매달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자를 안 붙이고 납부한 금액만 정산을 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의 순환 과정과 관리비 항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되는데 관리비 등이랑 유통산업발전 관리비 사용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시설 충당금을 관리비 등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큰 항목을 분리를 해놓고 세 항목에 대해서는 회계 규정으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놓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에 따라 회계 규정을 만드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영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에서 회계 규정하고 관리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는 그 공인회계사에 따라 맡겨서 했었고 그러나 이게 건물 관리가 원 시스템이라 했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이 다르다 크게 다른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 항목들이. 그리고 감정원에서는 K아파트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아파트에 각 아파트 지방별 또 뭐 평수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파트가 그걸 월별로 이렇게 원리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정 과목의 통일이 안 되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47개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점포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사실 성질이 다른 것들. 관리기구가 사용하는 전기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 저희가 아파트에서도 이거 별도의 관리기구가 사용하는 전기료 별도로 부과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는데 이거는 그 일반 가정에서 또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에서 청소비 이런 또 같고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가 공동주택에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비를 아까 그 시행령에서 10개, 9개로 나눠놨고 대규모 점포는 9개, 7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나 차이가 바로 진흥형 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에는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수선유입이 똑같고 위탁관리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 급탄비, 개별 사용료로서 난방비, 급탄비가 건물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은 관리비로 포함된다. 사용료로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개별 난방인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비, 급탄비가 아예 없겠죠. 관리비 항목에.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용료라는 것은 징수권자를 대행해서 관리자가 받아가지고 대납해 주는 개념. 사용자의 그 관리비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서 징수권자를 대행해서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비용을 개별 사용료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것은 입자대표 운영비, 대규모 점포는 없으니까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 운영비, 그러나 규약으로 정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장기수선 적립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 상인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과는 누구한테 하냐면 소유자한테 부과하거든요. 그 권한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대규모 점포가 장기수선 적립금 때문에 어떤 주요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동대문 같은 경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개별 부과 발행 한 몇 세대에서 사용되는 것을 거기에 별도로 부과하는 관리비. 그다음 개발비 홍보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없고 대규모 점포는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상가 가치를 계속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 홍보비를 관리비로 해서 부과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 등에 대해서 관리비 사용료로 분리를 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관리비 추적 가능성, 관리비를 부과시킬 때 부과 원리가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를 부과시키는 원리로서 이 직접비와 공통비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직접비는 해당 그 사용환자에게 직접 부과시키는 비용들, 계량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추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 부과를 위해서 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 개념입니다. 공통비는 추적을 할 수가 없거나 추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클 때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적 단위나 이런 걸로 해서 나눠서 공평하게 부담시켜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런 비용들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간접비, 공통비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관리비에서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고 포지션을 보면은, 그리고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적용되는 직접 해당자에게 부과시키는 경우가 20에서 30%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평부담 원칙에 대해서도 물론 조세부담에서 공평부담의 수익적 수평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평부담 원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비 산정 방법으로 규약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분쟁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가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 조건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규약으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시킨다. 이렇게 해서 분쟁을 예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쪽에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이 공평부담의 원칙 중에 공평부담을 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단순하게 배분해버린 것 중에서 사용자의 추적이 가능하다 하면은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규약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집계기를 많이 하는 상가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래도 공용 부분에서 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할증시키는 그거를 규약으로 넣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 승강기 전기료 같은 거, 승강기 유지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유지비가 요즘 초고층 아파트가 지하연계 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복합 건축물 재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된 그 법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50층 이상은 초고층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초고층 건물이라고 그러고 지금 초고층 아파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층에 사는 사람하고 50층에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승강기를 어느 분이 더 많이 쓰겠습니까? 높은 데가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한 반 정도는 면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을 해본다든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할증 요인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항상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정말 공평하게 면적으로 단순히 나눈다 해서 공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규약으로 넣어서, 물론 내부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부과 산정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전품을 부담액 산정 방법. 이것도 공동주택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랑 똑같습니다. 앞에 파란 글씨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고, 앞에 예산을 월간 실제 소요 비용으로 고치면은 일반 공동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가 이제 국내도 표준 규약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똑같다 이거죠. 근데 대규모 점포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표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다음 이렇게 개정해서 배포할 때는 이거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게 대규모 점포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통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일반 집합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비해서 대규모 관리자의 권한이 크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통제받는 경우가 더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표준관리규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용자에게,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소유자한테 이거를 먼저 받아가지고 정산제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에 대한 산정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고요. 양쪽의 법이 동일하고 이거는 아마 일반 가정에서 다 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고지 수납에 대한 월별로 일정, 월별로 루틴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관리비 순환, 부과, 징수까지 그거를 일자별로 봐보면은 먼저 이제 전월분에 대해서 기성이 완료되고 고지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9일에서 10일 정도만 나오고 이거를 이제 정산을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정산이 그 전달에 끝난 것도 1일부터 12일까지 해서 전체 관리비 결산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관 EX도 작성하고 이거를 15, 18일경쯤에서 관리위원회 입주자 대표나 이런 데 심의 의결을 받고 이거를 이제 호수별로 청구해서 고지서에 7일 전까지는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2일에서 23일로 이렇게 고지하게 되면 말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른 날짜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달 이른 과정을 통해서 이 관리비가 고지가 된다, 결산되고 고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일까지 지나면은 이곳 처에는 이제 체납자 정리를 하고 연체로 가산해서 독촉 절차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대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체로 산정 기준은 표준기간이나 대규모 점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 12%, 1년 초과는 15% 그렇게 해서 그 일할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집합 건물에서 이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규모 점포는 더더욱 따라서 안 합니다. 이거 연체료가 이학벌의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연체비를 좀 높게 해서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라.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높은 걸로 이렇게 하고 대법원 판례 같은 거 5%도 부과시켰는데 그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하는데 소송을 해보다 보면은 이자 제한법, 연체료하고 이자하고 개념은 동일한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이 판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자 제한법에 보면은 최고 이자를 24% 미만으로 최고 이자율에 관해서 24% 미만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 넘으면 거기서 직접 차감해버리고 감액해버리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소하고 막 이렇게 진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판사는 받아주고 어떤 데는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18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고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특별 승계인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속에서 받았다든가 아니면 경매를 받았다든가 여러 분류가 있는데 경매 아니고는 대부분 모든 관리비에 대해서 전유 부분, 고용 부분 관리비에서 다 승계해서 다 받아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락이 OCD가 경락인에 대해서는 이 판례가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고용 부분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승계된다. 이게 이제 선고된 다음에 계속 대부분 판례들이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고 이거는 앞에 설명이 많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연체료 승계 여부는 연체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유 부분은 관리비도 못 받지 않습니까? 고용 부분 연체료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혹시 내용증명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내용증명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에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놓던가 이렇게 가처분을 완료해놓던가 이렇게 돼야 되고 3년이 지나면은 이거는 거의 저희들이 관리비 소송 많이 하는데 점포가 많다 보니까 근데 항상 그거는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면은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확정적인 판결을 날지 증명령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내용증명 우표는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인데 이것도 그 앞에 판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단전단수에 대한 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특히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이 단전단수가 적법할 때는 단전단수 시킬 수 있다 이게 판례 내용인데 그리고 적법에 대한 기준을 단전단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 상당성,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면은 적법하고 그것이 결례되면 위법하다 이런 내용이고 위법했을 때는 그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은 이 판례가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관리 규약에 돼 있고 입주자 대표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단전 단수해도 나중에 헌법상의 기본권하고 연관돼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벌금 받는 경우도 있고 면책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용이 많아지는데 대규모 점포 관리 같은 경우는 대기 점포에서는 관리비 횟수가 체납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무릅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만 포기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위법이 됐을 때 이것하고 별개로
어떤 형사적인 거하고 민사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하고 있는 점포에 단절을 시키면 영업방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또 사무보고 있는데 업무방해가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별개로 그건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든가, 저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섰을 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관리비 체납자의 일반적인 도치를 보면은 납부자 억촉조차가 있고 면허, 전화, 면담, 내용증명 우편, 단전단수, 물품을 이사할 때 이렇게 이사 못하게 한다든가 반출입 금지, 입퇴점 제한들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서 관리비 독촉을 하게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비 체납자하고 인간관계, 소통, 여기서 어떻게 서로 공감하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관리비를 납부하게 만드는 방법. 뭐 학연 지연 다 어떤 때는 그렇게 도움까지 하고 그 관계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 보내서 설득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법적인 어떤 조치를 이제 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지급명령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신원이 대부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신원이 불확실한 소액심판 3천만 원 미만의 소액심판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비용 시간 고려하면 지급명령이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전자소송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그 법무 담당이나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이 직접 다 변론자로 다 마련하고 다 이렇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면 지급명령 결정이 되고 14일 내에 이의 신청 안 하면 확정돼 버리고, 판결하고 똑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소송 진행 관리비에 대한 체납은 대부분 승소합니다. 질 경우가 극히 드무는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이제 재산 명시, 재산 저해, 뭐 가압류, 경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재산 명시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통 걸립니다. 이게 재산 명시는 뭐냐면 채무자한테 네 재산 얼마 있냐, 자기 재산 그거라도 법원에 내라 이런 이야기고, 재산 저해는 그 낸 자료가 별로 안 냅니다. 신고를 갖다가 그것도 입법 뭐 처벌도 받는데 그걸 각오하고도 별로 나온 것이 없으니까 금융기관에다가 조선 법원에 금융기관에 그 채무자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회 신청을 하게 되죠. 그 은행별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금액이 건당 2천, 3천 원씩 있고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증권을 많이 한다 이런 소문이 있으면 증권사 이렇게 그거를 체킹해서 올리면은 법원에서 거기서 보내면은 거기에 얼마 있다는 것이 나중에 해신이 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과정 해봐야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로 가장 어떤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채무불이행자 면무등재 신청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급명령 받고 이렇게 6개월 지난 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채무불이행자 명무등재를 이것도 전자소송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은 그 어떤 은행 채무가 있으면 전부 다 저희가 그 채권 회수가 되고 사실상 경제활동을 못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채무불이행자 면무등재 신청이 아닌가 싶고요. 아예 재산이 없다 그러면 파산 신청해버리겠죠, 이게. 그래서 관리비는 항상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되고 3년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되고 그 적정한 절차를 다 밟아놨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인간적인 관계를 풀어서 납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